자, 이제 도시, 항상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 시민으로서, 소비자로서 먹거리를 접하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저는 이제 봐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드린 거고, 그 중에서 지금 못 보고 있는 거, 기아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아. 뭔가 국제적으로 합의를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 기아를 종식시켜야 된다. 기아를 종식시켜야 된다라고. 어떻게 아직도 지금 우리 이 기술력들 가지고, 우리 이 생산 능력을 가지고도 기아 수준이 이렇게나 되냐라고 예전에 외쳤던 것 같고, 사실 그때 아마 그 뒤로 좀 UN 차원에서 합의가 있는데, 그 목표는 제가 좀만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기아뿐만 아니라 먹거리는 기아랑 관련이 있죠. 먹거리가 없으니까 기아. 근데 이게 보통 어떤 사람 분들은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는 문제로 귀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다들 충분히 먹을 수만큼 생산이 되면은 이런 문제 없을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먹거리가 막 폐기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구조의 문제죠. 시장 중심적으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단순히 한 요인으로 기아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다양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역사적으로 또 그렇게 구성되어 왔던 어떤 맥락들이 다 있죠. 그런 게 한 번은 사라지진 않습니다. 먹거리로서 그런 거를 사실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어떤 기아를 겪지 않고, 그러니까 굶주림을 겪지 않고 살아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보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왠지 계속 어렵죠. 그죠? 계속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기아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정한 요소들, 사회적으로 사실 불안하면은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차별들이 있겠죠. 차별, 배제, 억압하는 어떤 소수자들, 이렇게 주변화되는 사람들이 사실 사회에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인류의 반은 여성분들은 사실 아주 오랫동안 주변화되어 왔죠. 주변화되어 왔는데, 기아 상태에 놓인 사람 중에 70%가 여성이라는 부분은 아마 이전에 보장 파트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소비 과정에서도 사실 여성들이 굉장히 부당하고 동등하지 않은 대우를 다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동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동 또한 어떤 영양실조로 자주 화면으로 접하게 되는 아프리카의 아이들뿐만 아니고, 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과체중, 배가 많이 나오거나 어떤 체중이 많이 나가서 어떤 비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강적으로 영양이 그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식습관의 문제 때문이라든지, 그리고 뭐 가공식품이나 생산 기업들의 타겟이 되고 있죠. 아이들은 한 사례로 여담이긴 한데, 코카콜라 기업에서 아프리카에 예전에 가서 코카콜라 거의 무료로 많이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의 취지가 단순한 어떤 자선의 사업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프리카 사람분들은 이제 콜라가 없으면 하루를 못 지내요. 식습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동들이 대상이 쉽게 되죠. 아동들이 그때 식습관이 드러났으면 이제는 계속 콜라를 마셔야 돼요. 그죠? 계속 먹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농촌 지역과 소농이 항상 존중 못 받고 배제되죠. 저희 나라만 봐도, 제가 아까 제 소개를 할 때 지역의 어떤 재생, 지역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서울 중심으로 발달해. 서울이 블랙홀 같아요. 저도 지금 서울에서 지금 찍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블랙홀 같고, 나머지 농촌 지역은 너무 존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 살 곳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계속 줄죠. 청년들 없어요. 이런 구조가 지속 가능할까요? 그냥 서울에만 다 몰리는, 지금 집값 문제도 있죠.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도 있을 거고, 어쨌든 사회 구조가 이런 식으로 계속 불균형하게 발전되는 게 지속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그럼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가 되는 거죠. 이들은 의료 서비스의 보장도 잘 못 받습니다. 병원 같은 데 좀 제대로 가려면 한참을 가셔야 돼요. 학교도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인구가 없어지니까 청년들 아기 울음소리도 없어지니까 뭐 학교도 없어지고 있고, 폐교가 되고 있고, 학교 가려면 멀리 또 한참 걸어야 되고,
뭐 그런 표현들이 있죠. 마을 소멸 지수 이런 게 있죠. 마을이 이제 소멸의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뭐 지수도 그런 표현도 있고 아무튼 그뿐만 아니고 농업 방식에서 있어서 소규모라든지 좀 더 사실 규모는 지속 가능성이랑 딱 바로 연결이 되진 않아요. 좀 대규모로 좀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단위를 줄여서 소규모로 하는 게 좀 더 그 규모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컨트롤하기가 쉽다라는 건 뭐 의뢰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농의 방식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항상 저희 시장의 구조는 도매로 엄청 큰 단위로 떼와야지만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조금 정도 생산한 걸로 어디도 지금 납품을 하러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소득을 못 챙기는 거죠. 소농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저희 한국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소농들은 심지어 이 다음에 이제 원주민의 입장이기도 하고 스스로 삶을 그냥 자기네 방식대로 살지만 어느 사이인가 자연 자원 또는 토지 자원을 뭔가 착취당했어요. 뭐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든 어떤 해외 기업이 들어와서건 그런 걸 착취당하는 게 손쉽게 희생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삶의 터전이 착취당했는데 삶의 터전이 빼앗겼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는 이슈 이런 걸 또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재밌는 사례긴 해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이 원주민들이 숲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럼 나무를 또 끌어다 써요. 당연히 숲에서 생활하니까 나무가 자신의 삶의 일부죠. 그렇다고 나무를 다 베지 않아요. 필요한 정도로 나름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나무의 자원을 쓰고 다시 숲에도 돌려주고 그런 방식을 쓸 텐데 지금 탄소 배출권, 산림 탄소 배출권이라는 기제로 어떤 프로젝트들, 국가들의 프로젝트들이 인도네시아 숲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보호구역 설정, 새로 나무를 심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이런 원주민들의 삶이 오히려 제한돼요. 건드리지 마. 자연자원 건드리지 마. 뭐 그러면 통제하는 주체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예전에는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 소유권이란 뭐 개념도 없이 그냥 자기 삶인 거죠. 삶에서 그냥 숲의 자원을 썼다면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런 접근권 제한당하고 배제당하고 국가나 어떤 국제적인 특히나 기업적인 질서에 의해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죠. 어쨌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먹거리 공급 사슬에 있어서 이렇게 배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권리, 인권, 삶 이런 것들을 보장을 못 해주고 악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관계가 한편에는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먹거리에 대한 접근권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기아가 최초에 말씀드렸죠. 기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에 사실은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들이 사실 잘 주어지지 않아서 아마 다른 파트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건강 불평등 얘기, 먹거리 불평등 얘기 이런 것들 얘기들이 있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네요. 소비자로서 이렇게 먹거리의 보장 문제를 연결해서 볼 때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좀 오래전 얘기긴 한데 남미 안데스 산맥의 원주민들이 아주 7,000년 동안 주식으로 삼아왔던 게 있어요. 퀴노아예요. 퀴노아는 그냥 주식이었어. 항상 우리의 쌀밥. 근데 퀴노아가 이런 우리 도시 소비자들에게 특히나 선진국들이겠죠. 뭐 미국이든 유럽이 됐던 도시 소비자들에게 슈퍼푸드로 각광받는 거야. 어떤 단백질 함유량도 괜찮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 건강하고 이러니까 가격이 갑자기 3배로 뛰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생산한 남미의 어떤 그 주식으로 삼던 사람들이 그걸 못 사게 됐어요. 주식을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을까요? 먹거리 보장의 문제가 거기서 또 발생하는 거죠. 국제 무역 간의 관계로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격에 영향을 줘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경우, 아보카도 되게 저 아보카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아보카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맛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아보카도 전 세계 생산량의 한 45%가 멕시코에서 생산이 돼요. 근데 멕시코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멕시코가 이제 이 마약과의 전쟁 이게 좀 핫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약을 다루는 범죄 조직이 되게 활성화돼 있어요. 멕시코는 그렇게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막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 마약 조직들이 돈이 필요한데 멕시코 아보카도 농사 짓는 사람들 수입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보카도 생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납치하거나 보호비 명목으로 강탈하고 심지어는 아보카도의 농사의 대부분을 또 인수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1년에 약 2,192억 원을 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아보카도 수입으로 벌어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아보카도가 만약에 멕시코에서 생산이 그런 식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보카도 생산자들의 어떤 권리 또는 그런 범죄 조직이 어떤 인권을 막 유린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막 우리가 직접 기여는 하지 않아요. 사는 걸로. 하지만 어떤 아보카도를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은 사실 계속 찾아보면 많아요. 많아서 내가 먹는 게 어떤 다른 사회의 사람들의 보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 사람들의 삶에, 그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 경제적 어떤 사회적 권리들을 어떤 식으로 박탈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박탈되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건 내가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개인적으로.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느 정도 그럼 눈을 돌리고 그냥 사실 먹고 싶긴 해요. 좋아하는 거니까. 아무튼 또 다시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제가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유엔에서 뭔가 기아를 종식하자, 야 진짜 이건 아니지 않냐 해서 기아를 종식하자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게 2016년에 새로 만든 거예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그 전에는 사실 밀레니엄 개발 목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굉장히 발전주의적인 방식으로 아마 이전에 됐었을 텐데 지금은 좀 더 이제 지속 가능성을 키워드에 두고 유엔에서 여러 나라들과 협의를 한 거죠. 우리 이 목표를 가지고 2016년부터 30년까지 2030년 지금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30년까지 해보자고 했는데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을 한번 보면은 내용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키자. 빈곤 퇴치.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아를 종식시키자. 이거는 이제 식량 안보라는 개념을 쓰긴 하는데 식량 보장 또는 안보 이런 거를 달성하고 개선된 영양 상태 이런 것들도 여기와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강화하는 것도 이 기아 종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과 웰빙의 부분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삶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보장받아야 된다는 얘기 있고 네 번째로는 이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 기회 증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양성평등이 있고 이제 물과 위생이 중요하다는 부분,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산업 혁신과 사회 기반 시설, 불평등 완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제가 계속 나열해 볼게요.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 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평화, 정의와 제도, 그다음에 파트너십. 사실은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국제적으로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 특히나 이 앞에 두 개는 계속 해왔던 얘기니까 빈곤 퇴치나 기하적 하지만 못 해왔던 거고, 하지만 건강에서부터 양성평등도 집어넣고, 그리고 깨끗한 에너지를 비롯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기후 변화라든지 자연을 좀 더 신경 쓰도록 자연 환경이 지속 가능성 얘기하고 있고, 자연 환경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고 도시와 공동체 얘기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일자리 얘기도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불평등 완화 얘기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그리고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사실은 이게 이제 목표를 삼았어요. 국가들이 목표를 삼았는데 이걸 누가 이룰 것이냐 했을 때 결국 주체는 국가긴 해요. 국가긴 한데 국가들도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국가들도 사정들이 있고, 사실 많은 부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전
볼 때는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 의존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서 이걸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의 문제랑 보장의 문제,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다 이제 포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걸 더 큰 개념의 보장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사실 지속 가능성이 보장이 돼야 우리 인간으로서 계속 이 지구에 계속 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나온 거고 이 보장의 문제에서 아까 그런 국가적 차원에서 유엔에서 협의를 해서 목표를 잡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루는 과정들 또한 아마도 뭐 계속 얘기가 됐을 건데 일단은 전반적인 그동안의 사회적 흐름, 사회적 분위기라는 거는 여전히 시장 의존적이었어요. 근데 시장 의존적이라는 게 한편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 사실 개인으로서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도 보장을 개인의 책임화를 많이 하는 방식이에요. 자기가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자기 건강 챙겨야 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그게 안 되는 역량이 없는 사람으로서 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은 지금 그동안 사실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세우고서도 공공의 영역이 오히려 축소가 되고 있는 국가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공공의 영역들이 커졌어야 할 텐데 왜냐하면 시장이 그걸 할 수가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영역이 근데 축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불안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책임화가 많이 돼요. 자기 스스로 뭔가 보험을 들어야 돼요. 개인들이 어떤 불안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 같은 것들을 더 드는 방식으로 공공이 그거를 사회적 안전망으로 감싸주거나 어떤 그런 비용들을 부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 다음에 어떤 사회 경제적 차이가 마치 어떻게 주어진 것으로 많이 여겨지죠. 그렇게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주어진 것이 그런 차이 자체는 문제 제기를 좀 하지는 않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보편적인 인권을 얘기를 하면서 이 보편적인 인권이 매우 개인화돼 있어요. 어떤 포커스가 개인이에요. 어떤 집단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조금만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와 대조되게 자기 주도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재조직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공공의 영역은 저는 더 확대됐어야 했다고 봐요. 근데 공공의 영역 확대가 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사회적 불안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책임지는 어떤 문화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수준을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부터 나눠 볼게요. 저희가 사는 어떤 거주 공간에서도 예전에는 뭐 이웃과 되게 친했을 수 있어요. 아이들도 같이 놀고 밥을 하면 서로 나눠 먹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다 따로 놀고 먹는 거는 각자 책임져야 돼요. 먹는 거는 각자 책임져야 되고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각자 책임져야 돼요. 같이 공동 책임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피곤한 일이죠. 그죠? 피곤한 일. 그래도 사실은 같이 좀 책임져 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불안들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 관점인데 사회 경제적 차이는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주어진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이해를 해야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태도의 문제, 어떤 사람의 역량의 문제로서 손쉽게 해석이 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물론 여러 가지 그런 한 개인이 사회 경제적으로 좀 낮은 지위에 있다라는 거는 개인의 어떤 뭐 역량이나 역할이 컸을 수 있죠. 하지만 구조적으로도 그런 기여들이 있다. 어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어떤 영향들이 있다라는 거는 한번 인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보편적 인권이라는 게 아까 다시 돌아와서 개인화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상황들의 특수성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억압되고 배제됐던 사람들을 조금씩 나열을 했잖아요. 그 보장 파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뭐 아동, 농민뿐만 아니고 뭐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 원주민들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은 뭐 장애인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무튼 취약계층 계속 주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된 어떤 맥락들이 있는데
개인적 보편적 인권을 얘기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인권이 주어져야 된다 해서 끝이 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들, 이야기들은 잘 드러나지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개념을 제가 좀 어렵지만 이 부분만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인권 개념이 좀 진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편적인 개념에서 자유, 나는 자유가 필요하다. 자유로서 자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자유권이 있고 생각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이런 권리들이 아마 1세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 2세대 인권으로는 사회적 인권이 있어요. 이것 또한 여전히 개인 단위이긴 해요. 내가 그 노동할 권리, 적절한 생활 수준 유지할 권리 이걸 개인 단위에서 주로 바라봐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집단권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왜 굳이 제가 이게 인권 개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얘기하는 게 제 주제잖아요. 연대와 협력. 집단권은 연대와 협력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사회생활을 누릴 권리 라거나 또는 민족 자결권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건 다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떤 특수성 상황이 있는 거고 보편적이라기보다는. 그다음에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뭐 인도주의적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연대와 단결의 개념에서 계속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보편적으로 인권을 개인화해서 얘기할 때는 개인이 보험을 들어서 자기의 삶을 보장해야 되는 느낌으로 주로 가게 돼요. 아니면 진짜 보편적인 인권을 개인 단위로의 책임지지 않도록 하려면 공공이 나서야 되는데 보편적이기 때문에 공공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기본소득. 모두에게 똑같이 다 나눠주기에는 국가가 예산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보편성이라는 건 매우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보편적인 얘기를 할 거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인권이 사실 보편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보편적으로 우리는 삶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근데 삶을 계속 위협받는 사람들이 세계에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말고도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도 있다고 해놓고 기아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걸 보편적인 권리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게 권리로서 존중이 되냐고 했을 때 그건 지켜지지가 않고 있죠.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 의식으로 몇 가지 새로운 인권의 개념들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먹거리를 가지고서 고민을 하실 때 두 가지 주요한 사실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예시로서 이 집단권의 예시 제 3세대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집단권의 예시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07년에 UN 원주민 권리 선언. 하도 초국적 기업들이 국가와 얘기를 해서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공간들을 박탈해 가니까 착취해 가니까 삶이 무너지고 삶이 없어지고 뭐 목숨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한 피해들 하도 원주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UN 권리 선언으로 이거를 만들어냈어요. 조직화해서 운동으로서 만들어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집단에서 생겼던 어떤 맥락들을 어떻게 보면 서서히 인권의 개념에 적용시켜 실제로 현실에 반영이 되는 어떤 인권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2018년에 된 UN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 줄여서 지금 한국에서는 UN 농민 권리 선언이라고 해요. 이 또한 어떤 문제들을 인권에 담았냐면 그냥 보편적 개인들로서의 얘기만 담은 것들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농의 입장에서 담은 거예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싶다. 근데 못 짓게 만들었다. 그래서 자신의 삶들 또한 위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경제활동이 안 되니까. 또는 어떤 국제무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 갑자기 3배나 뛴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들이 내놓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경쟁이 안 되거나 팔리지 않도록 되는 이 구조들. 하지만 그런 소농들이 지역에서 생산한 것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거고 그걸 소비하는 게 좋은데 그게 이제는 다 잘리고 어떤 관계들이 잘리고 이제는 초국적 기업들이 만든 먹거리들이 갈수록 그 비중을 키워가고 있죠.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뭉친 거죠. 제가 아까 제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비아 캠페시나라는 그 초국적 농민 운동 네트워크가 바로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운동을 조직화하고 그렇게 해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먹거리를 접하시면서
누가 우리 먹거리를 생산할까? 누가 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생산자, 농민, 어떤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해볼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좀 공유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보장을 얘기하면서 또 생산 얘기하고 제가 막 왔다 갔다 하죠. 왜 먹거리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를 넘나들면서 서로 연결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자기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어요. 본인이 인지하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고 자기가 보지 못하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그 먹거리와 이 세 가지 보장과 보면은 먹거리와 보장에 있어서도 시장의 의존을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되죠. 보장이. 생태도 시장에 의존해서는 또 보장이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빠뜨린 주요 그 시장 의존적 방식은 여전히 가장 주류인 산업적 농업 생산 방식이겠죠.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계속 그 초국적으로 그리고 먹거리 가공 사슬, 초국적인 어떤 먹거리 공급 사슬만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부분 또한 시장에 맡기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